YTN 라디오 생생경제 신박세상으로 함께합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교수님, 왜 국토부랑 싸우시는 거예요? 네, 저희 경실련 정책위원회 산하에 각 위원회가 있고요. 네. 특히 지금 2개 본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벌개혁 본부고 다른 하나가 이제 부동산 건설 본부인데요. 저는 이제 정책위원장 겸 이제 재벌개혁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김원동 본부장님께서 부동산 쪽을 맡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김원동 본부장님이 주로 주도해서 지금 네. 하시는 일이고요. 저는 뭐 뒤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실련이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부동산 재벌 문제 2가지가 시민운동 기본적인 그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 부동산 관련된 운동들, 공시지가, 또 보유세 문제 이런 것들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사실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쭉 해왔고 최근에 들어와서 좀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나라는 말에 경실련은 52%다. 국토부는 14%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뭘 썼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다른데요. 경실련에서 이제 KB 주택 가격 동향, 사실 부동산 가격 이야기할 때 이 자료로 계속 이야기했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했고요. 국토부가 반론을 제시하면서 감정원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감정원 자료는 그동안에 쭉 비교할 때 쓰던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리고 이 감정원 자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본들 가지고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좀 유리한 자료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경실련 쪽에서 주장하는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료 출처, 자료 자체에 대한 검증까지 포함해서 네. 이걸 공개해서 같이 토론을 하자라는 게 이제 경실련이 계속 이야기하는 바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소극적인 입장, 그 네. 토론회 자체를 좀 회피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솔로몬의 판결을 해주세요. 신세동 교수님.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경실련은 KB 국민은행 자료로 했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은 26%보다 2배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국토부는 14%다. 감정원 자료를 들어서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다 맞죠. 다 맞죠. 자료 다 기준이 맞죠.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자료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네. 지적을 하고 하면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도 조사를 했거든요. 교수님도. 그렇게. 네. 이명박 그 정부 3년 동안 네. 서울의 아파트 아까 이야기한 국민은행의 아파트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중간값이 아니고 중위값이 아니고 그 전체를 평균한 지수예요. 이게 지금 경실련이 어떤 자료예요? 이건 중위값. 네. 중위값인데 전체 그 이명박 정부 3년 초기 3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 지수는 3% 올랐어요. 3년 동안에. 이제 그 안에는 금융위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8년, 9년, 10년 있어서.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5.7% 올랐어요. 3년 동안에.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에 얼마 올랐냐? 24.9% 올랐어요.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건 서울 가격입니다. 그럼 왜 서울만 이야기하냐? 전국으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전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이것도 이제 지수인데 봤더니 이명박 이명박 때 7.3%, 박근혜 때 7.3%, 문재인 때 6.3%예요. 총 지수는 똑같아요. 그 오히려 지방 집값이 그렇죠. 엄청 떨어졌고. 근데 서울만 놓고 보니까 5.5, 4.5, 18.8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로 놓고 보면은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그 이명박 때 전체 총 지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네. 주택이든 단독이든 아파트든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도 거의 2배에서 3배 내지 4배 많이 올랐다. 이거는 그 KB 그 국민은행 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뭐 양쪽에서 다툰다고 했는데 다 말은 맞는 말인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지방은 어마어마하게 빠졌다.
그 부분을 국토부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저는 아쉬운 그건 거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로 다른 그 관련된 연구자들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이게 국토부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좀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체감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인이 뭔가 네, 그리고 그렇죠. 정책의 대책이 바른가라는 게 더 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올랐다는 걸 부정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아무런 건설적인 이야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오르지 않았으면은 뭐 21번째 대책까지 내놨을 이유도 없죠. 맞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인 실패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기간에 계속해서 금리를 떨어뜨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진 것들도 주택 가격을 오르게 한 요인 중에 네. 하나고 그리고 지금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쪽이 오히려 오르면서 서울이 덜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서울 쪽으로 오면서 다시 확 올랐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저금리라는 부분 그리고 지방하고 서울 시차적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요했느냐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교수님 그 대책 얘기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원인을 일단 짚어주셨어요. 교수님 말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 워낙 저금리였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사실 오른 것도 맞고요. 그거에 비해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른 거는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럼 교수님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옳았냐는 이따 이야기하고. 중요한 사실은 네.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중소도시 아파트 가격의 최소한 3배 이상은 될걸요.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저는 블랙홀이 뭐라고 보냐면 1가구의 경우에 9억 이상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안 물린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전 이게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건 실거주자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실거주자든 뭐 가거주자든 네. 한 채를 갖고 계시든 100채를 갖고 계시든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생기는 양도소득은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9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아파트의 범위 내에서 1가구는 돈을 얼마나 양도소득세를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는 어마어마한 꿀단지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지방에 가면 그 혜택이 다들 9억이 안 되니까 따라서 저는 제 이 문제를 지금 한 10년째 들여다보면서 이 아파트 가격을 못 잡고 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12억까지 올리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투기의 암덩어리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 잡는다고 두더지 잡는 봉오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A 지역을 때렸다가 B 지역으로 삐져가니까 B 지역 때리고 지금 이러기를 21번 해왔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이 뭐 6억이 아니라 9억이 아니라 3억이 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이 생기시면 예외 없이 다 물으셔야 합니다라는 원칙만 저는 확실히 가져가고 그리고 양도소득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모든 문제는 그냥 순식간에 구름 사라지듯이 사라진다. 그걸 두고서는 21번 아니라 200번의 대책을 내놔도 그리고 또 12억, 15억으로 계속해서 집값을 올리면서 그 한도를 높여주면 저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못 잡는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왜 자꾸 못 잡지라고 하는 답은 9억, 12억 한도 내에서는 1가구의 경우에는 돈을 벌어도 정부가 눈 감아준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고 제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문제는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그 아파트 양도소득 같은 것들이죠. 이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은 세율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고 근로소득은 세율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 것보다는
직장을 대충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식으로 내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원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람들이 인적 자본을 축적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부동산 같은 거 갭 투자 잘해서 돈을 훨씬 잘 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줬다. 그 세율 구조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주식도 그렇고요. 아파트 부동산도 그러고 불로소득은 최소한 네. 근로소득만큼은 세금이 내도록 세율이 만들어진다면은 지금과 같은 투기 강풍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지 시장이 정상화되고 시장에서 기능이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한 대책은 이른바 핀셋 규제하겠다고 해서 특정 지역 아파트값 잡는다고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나죠. 왜냐? 불로소득은 계속 생길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래를 막으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하면 값이 안 오른다는 식의 정책. 굉장히 잘못되고도 위험한 정책.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받게 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핀셋 규제하고 거래를 못 일어나게 해서 부동산을 막는다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버려야 된다 빨리. 네.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최소한 많은 세율이 부과되게끔 양도소득세, 보유세, 거래세를 합해서 저는 부동산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장기 보유라는 것도 10년 했으면은 총 생기는 양도소득 10년으로 나눠서 근로소득 세율에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그럼 장기 보유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하나 지금 나오는 게 거래세를 올린대요. 근데요 지금 우리 어디든 아파트를 사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연령층이세요. 네. 50대 이후시라고요. 이분들은 다 낼 거 다 내서 빚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또 뭐가 없냐면 직장이 없어요. 이제 소득이 갖고 없죠. 있는 게 국민연금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뭐 10억이다 20억이다고 해서 보유세를 과하게 매겨버리면 정말 그분도 스트레스 받는다. 저는 그래서 거래세는 난 너무 높이면 국민의 저는 고통이 되니까 그것을 팔았을 때 산 가격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 산 가격에다가 정상적인 인플레를 감안해서 네. 올라가는 가격 그 이상의 이득에 대해서는 전 좀 높은 세율을 저는 매겨야만 이게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봐서 그래야 젊은 분들이 비교적 싼 가격으로 저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거래세를 건드리는 것은 많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두 분의 말씀은 두더지든 핀셋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로소득의 개념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하든지 그게 일단 장기적으로 옳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세요. 9180님은 일하지 않고 생기는 모든 소득은 과세해야 됩니다. 세금 면제 예외 등의 혜택은 못 받는 역차별자들에게는 특혜일 뿐입니다 하셨고 5278님 신 교수님 말씀 아주 속 시원합니다 하셨고 0071님은 신 교수님 과연 공정한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그게 무슨 이야기야? 공정하지 않게 느껴지셨나 봐요. 교수님의 말씀이. 1112님은 저는 56년생입니다. 입장을 바꿔보세요 하셨는데 어떤 입장을 바꿔보라는 얘기인지는 안 써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보유세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보유세를 많이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많이 내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에서 그만큼 세금을 차감하면 됩니다. 근데 보유세를 낼 수 없는 분은 양도할 때 또는 증여할 때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하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어카운트 개념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궁극적인 목표가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지나치게 낮은 거. 최소한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만큼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연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보유세 낮춰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더 내게 하면 되고 보유세 더 내면 양도소득 줄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하면은 나이가 드셔서 지금 보유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유세 적게 내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뉴스에서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그 부동산이 엄청나고
그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이 강남의 부동산 세치라는 뉴스를 사실 아침에 봤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정책을 하신 요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 세금에 대해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펼치실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그런 의심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회나 또 국회에서 그런 입법이 되도록 시민단체 또 시민들이 네. 청원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상충되시는 분들이 법을 먼저 만들어주길 바랄 수는 없고요. 지금 오늘 같은 이야기가 사실 별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불로소득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게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같은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것은 그러면 그 게임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또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만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왜 정부가 사실은 그러면 해법을 모르는가? 주택 가격을 저는 그분들은 안정화 이야기하는데 저는 주택 가격을 극도로 잡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텐데 왜 정부가 그것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꺼풀만 넘기고 보면 세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뭐 각종 세금. 예를 들면 양도세. 아니 그러니까 불로소득 높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세금 그거를 받으면 하면 되잖아요. 가격이 안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세수가 줄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세율이 지금 터무니없이 낮은 세율을 정상화시키면 그만큼 또 들어오게 되죠. 세원들은 굉장히 좀 확보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친환경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그럼 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0507님은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떨어집니다.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간단한 법칙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부동산 전문가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집값 떨어뜨리려면 서울시 내에 아파트 많이 지어야 된다. 그 말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 공급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공급을 늘릴 때마다 가격이 올려서 늘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값이라는 게 전형적인 렌트인데요. 그게 많은 경우에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동일한 위치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공급을 늘려서 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한계적인 효과가 있고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 보상에 대한 왜곡, 세금 구조의 왜곡에서 오는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기능을 말을 해야 되는데 제도적인 왜곡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시장에 맡기자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얼마나 공급이 많이 됐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크게 안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라고 하는 말이 되게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그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새로운 모델의 새로운 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부추겨서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급만 느린다고 저는 주택 가격이 안 잡힌다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공급을 느리면서도 안 잡힌 사실이 그걸 입증한다고 봐서 아까 세제 문제로 양도소득세를 근원적으로 해야 된다. 없애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고돌김김님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고 싶어도 대출 너무 조여놔서 못한다고 하셨고 지금 또 문자로도 실거주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1005님은 집 한 채 보유세 없애고 두 채부터 보유세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다 실거주자들이거든요. 그 실거주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6.17 대책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책의 아주 패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제한해서 값을 잡겠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못 사게 한 거죠. 못 사게. 그거는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고요. 이게 정말 솔루션을 구하려고 해법을 구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그 원리를 맞추는 세제 개혁만 하면 돼요. 근데 나머지 대출 규제하고 무슨 규제하고 이런 것들 사실 저는 불필요하다. 세제 개혁만 제대로. 또 한 가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출 규제 LTV 하잖아요. 30%에서 20%로 어떤 경우에는 LTV 제로. 나 그거 현장에서 은행에서 그게 제대로 지켜질까? 그걸 어떻게 누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인 거예요. 저희가 화요일 날 국토부 주택과장님이 나오시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두 분의 이 신랄한 비판을 좀 부드럽게 전달할게요. 그냥 막 전달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고요. 부드럽게 전달하고 두 분의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과 대안에 대해서 또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90님 결혼 6년 차 4살 2살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천정부지로 취소는 아파트값 보면 답답합니다. 공급 늘리면 된다는데 청약 이용하려 하니 신혼부부는 7년까지고 기본 아파트 가격 5억 이상입니다. 대출 막혀서 대출 안 나옵니다. 결혼한 지 6년 돼서 아이 둘 있는데 5억 모으는 게 일반 국민들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너무 마음 아프죠. 저도 남의 말 같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두 분에게 들어봤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 그리고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역시 부동산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2514님, 정치인들이 교수님들 방법 몰라서 그럴까요? 그냥 표가 떠나가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4396님은 지금 집 사면 상투예요. 지금은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9414님은 고급 정보 갖고 있는 실세들이 법 개정 못하게 합니다. 정답은 옆에 두고 변죽만 울리는 어처구니 없네요. 8824님, 외곽집은 싼 거 진짜 많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끝곡은요, 어제 오프닝에도 여러분께 소개했던 노래인데요.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이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좀 서글픈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내겐 하등 상관이 없어 물장구 치는 청춘은 화면 속에만 있어 간풍이 지면 뭔가 변할 줄 알았어 무채색 백수의 삶도 예뻐질 줄 알았어 난 포기한 적이 없어 발버둥 치고 있어 니보나도 살고 싶소 일자리를 주시오 누가 포기했단 말이요 나도 잘 살고 싶소 응원까진 바라지 않소 손가락질만 마소